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미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이 추악한 공작 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와요. 들어보세요. 그 본체는 그 진술서의 진정성이 있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소화적 발상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은 법 빼면 잘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북한이 함경남도 심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350만이 넘습니다. 단계적인 수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포부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까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좀 마음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설악산 천눈은 10월 19일 오전 10시경에 처음으로 관측되었고요. 당시 기상은 기온 0.4도씩 그리고 바람은 초속 0.6m 정도로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감장에서 결정적 한 방을 내놓겠다던 국민의힘 사진 도장 논란으로 되려 수세에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실책을 만회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내일 국감도 다시 이재명 청문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실책 만회도 해야 하지만 대선 주자 관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역사인식 비판이 쏟아지면서 당내에서조차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나이트 포커스에서 평가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후폭풍이 거센 돈뭉치 사진 논란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폭한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했던 사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이 애초 주장했던 2015년이 아니라 2018년에 찍혔던 말하자면 허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은 추악한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들고 나온 돈다발 사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폭력조지원 박모 씨에게서 거액을 받았다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 측에 제보한 박 씨의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박 씨가 2015년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면서 이 사진 2장을 증거로 내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018년 자신의 SNS에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자랑하며 올린 사진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진 속 명함에 적힌 점포 이름을 확인해 보니 2015년 당시 전혀 다른 카페가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엔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게 그러면 2018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 좀 들었어요. 증거 사진이 가짜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오전 내내 이 논란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은 사진의 진위와 상관없이 거액의 돈을 줬다는 제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면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그 본체는
그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소화적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악한 공작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이 추악한 공작 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와요. 들어보세요. 이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국감장을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결정적 한방이라며 조폭 연루설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도리어 수세에 몰린 셈입니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실책을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또 한 차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렇게 돈다발 사진 논란은 물론이고 여야는 종일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억지만 가득한 맹탕 국감이었다. 또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궤변 대행진이었다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 놓은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내린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여야가 다시 맞붙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 의원들 공세에 준비한 대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는지 질의가 쏟아졌지만 결정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벌인 맹탕 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충분한 해명으로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란 걸 거듭 확인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미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 후보를 감싸는 데만 급급했고 이 후보는 적반하장식 궤변만 늘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대장동 공방은 이 후보가 출석하는 내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어집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개발 사업 승인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 등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의 정면 돌파에 행안위 국감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서륙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철벽 방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국감 모두 소득 없이 마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2차 국정감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하루 종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감에 대비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사직 사퇴 문제를 본격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감장에선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국감이 끝나고 또 이게 제가 가진 공직이 그냥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에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자 신분으로는 제약이 큰 만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거쳐 대국민 접촉면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느냐입니다.
최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지만 경선 앙금을 털어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이 후보는 최대한 빨리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선대위 참여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회동 일정은 물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을 돌려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가 민주당 내 중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전두환 씨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망언이라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조차 한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발단은 PK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나온 이 발언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공세에 세부적인 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스템 관리에 매진하겠다며 한 얘기인데 의도와 상관없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갈수록 태산이라며 광주 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당장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고 정의당도 어떻게 전두환을 찬양하며 호남 민심을 들먹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은 것 빼면 잘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설픈 변명보다는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 전 총장은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억울해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런 사람과 국가대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후보가 아무 말 대잔치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매일 망언을 하면서 그걸 대변인이 나와서 또 해석을 새로 하고 유승민, 원희룡 두 주자도 헌법 정신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5.18의 아픔 앞에서 인간으로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불법 폭력과 수천억 원 부패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폭력 말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은 헌법 정신을 망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준 건 물론 당 차원의 호남 동행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위임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홍준표 후보가 발끈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윤 후보가 해운대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정치 신인임을 내세우면서 다른 당내 후보들을 향해 선거 4연패의 주역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입당 때부터 기고만장하더니 온갖 비리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비판했는데요. 충남 선대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건방지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너 도대체 들어온 지 얼마 되냐? 그래서 내가 3개월 된다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 당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밖에 있는 것보다는 당의 보호막으로 대통령이나 해먹자고 여기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더 들어오면은 굉장한 아마 후보들이 묵사발을 내갖고 아마 본선까지 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밖에 있다가 나중에 붙어라.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질 않는다. 선거 4연패였어요. 이 4연패의 주역들이 당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피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기존의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당을 바꾸겠습니다.
4연패 할 때 윤 후보가 우리를 얼마나 괴멸시키려고 괴롭혔는지 그거는 기억 안 해요? 에? 윤 후보가 문재인 후보 앞제비가 돼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본인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당을 살려놓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건방지게 소리. 두 후보 간에 이렇게 수위 높은 설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지난 13일 제주 지역 토론에 앞서 당원들과 만난 윤 전 총장. 자신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당 해체 발언을 했습니다. 홍 후보는 당시 오만방자하다면서 토론 배틀을 예고하기도 했죠. 다시 보시죠.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네, 다음은 검찰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전망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미 구속이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도 결론 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남욱 그리고 유동규 이번 사건 핵심 인물들인데 자 먼저 남욱 변호사 검찰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 어제 새벽 5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죠. 법이 정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48시간, 내일 새벽이라서 검찰이 곧 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 또는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금 이 시각까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범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혐의 입증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도 중대 분기점에 놓이게 됩니다. 발부가 되면 수사의 탄력을 받아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지겠지만 김 씨에 이어 남 변호사마저 기각되면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석방 여부도 결론이 나는 겁니까? 네, 그래 보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신청으로 오늘 오후에 열린 구속 적부 심사는 1시간 10분 만에 신문 절차가 끝났습니다. 24시간 안에 구속 유지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인신 구속이 적법한지 따져달라고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일에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본부장은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됐고요. 내일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20일의 기한이 만료돼 재판에 넘겨져야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 유 전 본부장 측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구속돼 수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곧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고 자, 대장동 개발 사고 관련해 당시 화천대유에 30억 원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있습니다.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인데요.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돌연 집을 비우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날에도 집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고 행적이 묘연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앞이 이사 차량으로 분주합니다. 이삿짐 주인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가족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비우고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삿날에도 최 전 의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냥 아예 관심을 끄고 살아가지고. 네. 화천대유 이런 데는 출근 안 하세요? 저는 뭐 그런 말씀 못 들어가지고. 최 전 의장 배우자도 로비 의혹의 진상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그 아파트가 어딘지 찾아달라며 부인했습니다. 삼선 시의원 출신인 최 전 의장은 애초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2012년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이듬해엔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에 초석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공사 설립을 반대했는데 최 전 의장 측이 투표 방법까지 바꿔가며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고발장도 냈습니다. 의장직을 끝으로 시의회를 떠난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는 정영학 녹취록 속 로비 대상으로 최 전 의장이 거론되는데 당사자는 취재진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비교적 구체적인 만큼 최 전 의장 등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만배 씨에게서 100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까지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진술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350억 로비설과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더욱 고삐를 줄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모두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장동 택지 매각 추정 이익은 7,243억 원, 아파트 분양 추정 수익은 1조 968억 원으로 전체 수익이 1조 8,21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한 건 10%에 불과한 1,830억 원이라며 결과적으로 민간의 전체 개발 이익의 90%를 안겨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 19일 만에 무력 시위를 재개한 셈입니다. 보도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한경남도 심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이 개량형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만큼 구형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도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590km로 기존 재원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최근 전람회에서 공개한 신형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6년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린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심포에 최근 관련 동향이 있어 한미 당국은 면밀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은 SLBM 개발에 착수해 2016년 북극성 1형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2019년엔 수중 바지선에서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8번째로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와 정보수장들이 회동해 대북 대화 재개 방안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열어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을 평가한 뒤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화에 북한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집권자민당은 대대적인 국방력 강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기시다 총리. 현장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은 뒤 즉시 강력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先月来、北朝鮮が連続して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るということ、このことを大変遺憾に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す。我が国としては北朝鮮に対して厳重に抗議をいたしました。我が国として強く非難いたします。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집권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GDP 1% 수준인 방위비부터 배 이상 크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총선 공약집에는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새로운 대응을 추진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사실상의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生命と財産、領土、領空、領海資源、国家の主権と名誉を守るという決意をお示しした上で、毅然とした日本外交の展開と国防力の強化に資する施策を 자민당은 또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크게 이기고 우익 성향 정당이 가세할 경우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등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안보 위기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했지만 중개업자들은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졌다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6억 초반이었던 매매가는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덩달아 중개 수수료도 껑충 뛰었는데요. 최대 수수료를 적용했을 경우 2년 만에 무려 3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급등한 중개 수수료를 잡기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는 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구간별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대폭 낮춘 겁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9억 원 이상은 0.9%에서 가격대에 따라 최대 0.5%까지 내려갑니다. 전세 거래도 6억 원 이상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우선 줄여주시니까 거래할 때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중개 보수까지 이제 인하가 돼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효력단지 가처분 신청이라면요. 그리고 이제 헌법 소원은 저번 회의 때 한번 하기로 결정이 될 사안이라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실질적으로 중개 보수를 낮춘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택 시장의 본질은 현재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일반적인 아주 적은 부분들이니까요. 또 고액 아파트일 경우 이미 협의를 통해 상한가보다 거래 수수료를 낮춘 사례가 많은 탓에 공인중개사가 개정 뒤에 최고 요율을 요구하면 정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트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업체 대표가
위험 직무인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도 지키지 않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선착장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홍정훈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대표가 잠수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를 시키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선착장에서 실습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현장 실습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붕괴와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실습 모니터링 시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등 불평등 체제의 타파를 주장하며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의 차질을 우려하며 파업 자제를 요청한 정부는 파업 강행 시 강경 대응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타파와 사회 대전환을 이번 총파업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애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3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하루에 7명, 연간 2,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십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연일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파업 집회 참가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55만 명으로 서울 도심에서만 3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파업 집회가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져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찰도 경비 인력 만여 명을 투입해 서울 도심 곳곳에 다중 밀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을 무력화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 현장을 정밀 체증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파업에 대비해 대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급식이나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 간 총력 협조 체제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앞서 지난 7월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가 금지되자 곳곳에서 게릴라성 집회를 벌였던 터라 이번에도 도심 한가운데 쫓고 쫓기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뒤에 차례로 의식을 잃었는데 한 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사무실 건물로 들어갑니다. 곧 남성 한 명이 들것에 실려 내려오고 뒤를 따르는 여성이 같이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있던 생수병 물을 마시곤 물맛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남긴 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회복되신 상태였어요. 그 생수가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이상했던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30대 여성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곧 퇴원했지만 4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 신고를 받고 뒤늦게 출동한 과학수사팀은 현장에 있던 생수통 3개를 챙겨갔습니다. 경찰은 어떤 성분 때문에 직원들이 쓰러졌는지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생수병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문제의 생수병을 누가 사무실에 놔뒀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수사 중. 여기까지만 확인합시다. 경찰은 성분 분석 결과를 기다리면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사무실로 사용되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화로 보이는데 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불에 새까맣게 탄 컨테이너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들이 발견됐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충남 청양의 한 농업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컨테이너 안에서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도 전신에 화상을 입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도 함께 발견됐는데 사망자들은 부부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농업법인은 지난해 3월 청양의 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뒤 2달 전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 속에서 여성의 비명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름통도 발견이 됐고요. 주변에 CCTV라든가 차량 블랙박스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컨테이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례적인 10월 추위 속에 오늘 설악산은 첫눈이 내리면서 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도 주기적으로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올겨울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중청봉 일대가 하루 만에 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눈이 점차 강해지며 계절의 시계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뀐 겁니다.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며 동해안에 비가 내렸는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설악산 등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린 겁니다. 올해 설악산 첫눈은 10월 19일 오전 10시경에 처음으로 관측되었고요. 그 당시 기상은 기온 0.4도씩 그리고 바람은 초속 0.6m 정도로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올 첫눈은 지난해보다 약 15일 정도 이르게 내린 상태고요. 올 가을 이례적 10월 한파 속에 첫 얼음에 이어 첫눈까지 빨리 기록되자 가을이 실종되고 이대로 겨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초겨울 같은 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니냐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개 라니냐가 있는 해 겨울이 우리나라가 좀 추운 경향을 많이 보이고요. 또 북극 빙하가 많이 녹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겨울에 추워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커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미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2차전은 임박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1차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평가는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조폭 연루설 폭로에 대한 후폭풍 역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엔 전두환 씨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씩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나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한쪽으로 좀 모아지긴 했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일단 여야 반응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맹탕 국감이었다, 궤변 대행진이었다. 이 같은 여야 원내대표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각자가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정치적 발언들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지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너무 무력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에 워낙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이 관련 기사들이. 네. 그것만 잘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잘 조사를 하면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날카롭게 추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사실을 뭐 제시는 전혀 못했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나 새로운 어떤 사실 이런 것들 전혀 제시하지 못했어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무력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네. 이재명 지사가 판정선을 했다라는 그 언론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 그 말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재명 지사도 평소 자신이 얘기했던 것,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거, 그리고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라는 것,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다. 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는데 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양쪽이 자신들의 얘기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지층들은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무력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반대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오히려 좀 지지가 좀 결집될 수 있는데,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양쪽이 다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가 판정승했다라는 것도 잘 안 맞는 말 같고,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거,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것을 완전하게 그 굳힐 수 있는 명백한 논거를 이재명 지사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네. 평소의 주장을 계속 이제 반복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큰 변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예상한 수준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태도나 자세에서 약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워낙 논리가 탄탄하게 스스로에게는 정리돼 있기 때문에 기승전 국민의 게이트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것에 뭐 뻔한 그 논리와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역시 네. 그 조소성, 그러니까 비웃음 같은 게 이제 좀 화제가 된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자료 요구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됐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나 이제 들어왔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자료 요구나 이제 증인 채택 이런 부분이 안 되면서 기존에 이제 언론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 공세를 펴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뭐 새롭게 도출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히 좀 실망한 이런 케이스였고, 괜히 이제 돌출적으로 이제 그 조폭 돈 연루설이 또 나와갖고 네. 오히려 또 그게 또 오히려 감점을 당한 이런 국감이 아니나 싶고요. 뭐 내일 이제 국토위 국감이 있는데 국토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위보다는 국토위의 어쨌든 소속인 이제 국회의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이해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전문성 있게 좀 질의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상임위가 달랐던 점도 좀 네. 국감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돈다발 사진이 어떤 허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시점 자체가 2015년 아니라 2018년 네, 올린 사진이라고 이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예, 사진도 사진입니다만 네.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폭력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돈다발 사진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진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이 조폭, 폭력 조직으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은 걸 하나의 폭로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서. 폭로로 하려면은 상당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국정감사 이 대장동 지금 이 의혹 사건이 얼마나 지금 대선판 거의 대장동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 정치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 이미 결정된 후보에게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정말 탄탄한 근거가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허접한 게 아니라 뭐 허위인 그런 사진을 내세우고 또 그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그것도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거로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교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어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아주 공격하기 좋은 빌미를 국민의힘이 제공한 거다. 그리고 김용판 의원 개인은 정말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그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건 무책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는 걸 수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가 지금 말씀처럼 시점이 안 맞는 거였잖아요. 네. 돈을 받은 건 2015년도인데 이 사진은 지금 2018년도에 그 돈을 줬다는 박모 씨가 자기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내냐고요. 국회의원이. 이건 대단히 무책임했다. 김용판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음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정치 공작이라면서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국감을 넘어서 좀 논란이 번질까요? 뭐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 조폭 연루설은 꽤 오래된 정치권의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2002년에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그 변호사 시절이었죠. 그때부터 국제 마피아 조직이라는 이제 성남의 조직에 이 변호 활동을 하면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건으로 인해서 선거 때마다 그 이 국제 마피아 조직과의 연계성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도 뭐 지금 현재 수행 비서로 계신 분도 그 조직의 멤버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뭐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셨을 때 그 성남시장실에 책상에 이제 두 발을 올려놓고 그때 이제 국제 이제 마피아 조직에 이제 그 이태화 씨라는 분하고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이 이제 회자가 많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박철민 씨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걸 제보했을 때 이게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돈의 액수와 돈을 전달한 장소 이런 걸 막 특정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거에 이제 어떤 신빙성을 좀 뒀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제보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계지 않고 이걸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대로 좀 추가적으로 좀 밝혀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국감장에서 사실 이제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증거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이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본인이 뭐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인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또 요구를 하면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인정보다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전체를 좀 덮으려 하고 있고 호도하려는 자세다, 소화적 발상이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연결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진술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 신뢰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사진이 이제 문제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으니 이걸 갖고 모든 걸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실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조폭의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돈의 정황을 이제 전달한 정황까지 증언했다 하더라도
조폭말을 이렇게 그대로 뭐 그 수용하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말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게 국민들의 이제 그 상식선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자꾸 거론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수사 의뢰는 의뢰대로 하시되 더 이상 정쟁으로 이거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서 이걸 자꾸 끌어내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김용판 의원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국감으로 2라운드로 번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련 발언이 있거든요. 김용판 의원 목소리 포함해서 듣고 또 최 교수님한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도대체 김용판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우를 밝히고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소화적 발상이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국정감사도 결국은 이제 대장동 감사로 번졌고 지금 2라운드처럼 됐거든요. 우선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서울시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대장동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물론 이제 서울시도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나오긴 나올 거예요. 지금 대장동 이 건은 지금 모든 상임위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네. 이제 와서 굳이 당위적으로 어떤 A 상임위원회는 A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라는 게 지금 워낙 방대한데 그걸 아예 제껴놓고 대장동을 읽어냈다라는 건. 근데 지금 보세요, 교수님. 네. 오세훈 서울시장조차도 자료를 준비해서 아예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려. 그러니까 저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동 얘기가 어차피 나올 거라는 것에 대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아예 지금 말씀처럼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모든 게 정치라는 게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명분이 필요하고 남에게 주장할 때는 최소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일반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필요한데 저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김용판 의원이 또 얘기하는 거 사진 한 장이 다 모든 걸 덮을 수 없다, 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지금 말씀처럼 그 박모 씨가 줬다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뭘 내놔야죠. 그 뭐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누구 시켜서 얘기했다는 그걸 그대로 어떻게 믿습니까? 네. 자기 믿고 싶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냥 주장이 아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재 여당 주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이게.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받았다, 20억을. 네. 이건 보통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저렇게 무조건 사진 한 장은 호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만 한다면은 그건 일단 무책임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같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서울시 국감이 뭐 당연히 저는 연장선에서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위에서 다들 의혹 제기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뭐 해명이라고 할까요?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면서 다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2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서울시 관련해서 가서는 이제 경기도와 관련한 이제 성남시와 관련한 도시개발 사업이 서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차트까지 준비해서 한 거는 조금 좀 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서울시 국감을 보면서 진짜 이 여야 의원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거의 올인을 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극한 대결로 가는 것이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하루빨리 이거를 좀 검찰에서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특검을 좀 수용해서 확실하게 법의 영역으로 좀 맡기든가 하면서 정치는 또 고유한 또 정치의 영역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국정감사 시작할 때도 이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뭐 경기도에 대한 국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감사할 대목들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대장동 국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내일 있을 국토위 국감 역시 또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자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까요, 분위기가 어제와? 글쎄 뭐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제도 누가 이겼느니 졌느니 판정승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판정승이다 판정패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전히 뭐 누가 이겼는지 졌니 물론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행안위는 이제 민주당의 서영거 의원이 이 위원장이고 국토위는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사회를 보거나 뭐 답변 시간이라든지 질의 시간 이런 건 조금 약간의 그 이제 그 위원장의 권한이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100% 똑같이 뭐 1분 하면 여기도 1분 하고 10분 하면 10분 하고 이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가. 제가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굳이 따지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력했고 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판정승이다 아니다라고 또 판정승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도 보면 답답한 노릇이죠. 거기서 판정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잘했다 이걸 판정을 내지 않고 당이 정당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굳이 따진다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조리 있게 논거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파고드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와중에 대장동 의혹이 던져진 거고 또 국정감사까지 열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대선 어떤 그런 2라운드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원칙대로라면 어떤 검증에 잣대를 들이대는 게 더 본질이 아닌 가깝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일 국토위 국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이런 소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좀 그 국토위 질의인만큼 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좀 나름대로 지식을 가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좀 더 냉정한 좀 정책 질의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계속 이제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이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침착한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같이 결합한 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이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토지를 수용해서 하는 사업에 같은 경우는 큰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공사가 그러니까 LH공사 할 때도 그 수익률을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토지 수용가를 높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가 그 토지 분양의 가격을 낮추면서 거기에 그 분양하는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그 혜택을 누리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부 체납을 통해서 공적으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공공이 수용한다는 건 그만큼 그 이용한 그 수익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것에 집중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하고 그 같이 조인을 해서 네.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는 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22억을 사전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을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넣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전체적인 이 사업 구도가 대단히 그 공공이 하기에는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업이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공공이 개입을 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까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제가 싶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라는 거 아닙니까? 장문을 가져갔다. 네. 그 패널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거를 못 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신문이나 방송만 열심히 잘 보고 연구해도 논리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제가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이럴 때면 어떤 대목인지 여쭤봐도 예를 들어가지고 될까요? 네.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했는데 건의를 안 받으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니까 다른 논리가 또 나오겠죠. 네.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것들에서 평소에 공부가 돼 있으면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의를 왜 안 받으랬느냐. 이게 민관개발, 민관합동이니까 무조건 고정이익을 해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했다. 근데 그게 허점이 많은 논리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조리 있게 못 파고들더라고요. 제가 내일 이제 보고자 하는 건 과연 그러한 논리를 또 필 텐데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또 국민의힘이 소리나 지르고 이럴 것인가.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박영수 특검 등 그리고 모든 이런 분들이 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다. 그럼 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 때 다 나름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논리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이들이 문제 있다. 저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파고들지 못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내일은 보면 이제 그런 논리를 또 얘기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그걸 또 여전히 그냥 소리나 지르고 이렇게 할 것인지 네. 왜 조리 있게 조금 못 따지냐 이거예요. 그걸 맨날 소리 지르고 주장해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 맞다. 근데 그것과 이런 본질이 다른 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냥 화만 내고 소리 지르고 답변 시간이 어땠다고 그러고 태도 문제 삼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거 시비 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네. 거예요. 내일 한번 지켜봐야죠. 네, 마침 조금 전 자막이 이제 야당이 전략수정 회의를 했다라는 또 2차전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두 분의 해석과 맞물려서 내일 또 국토위 국감은 또 어떻게 열릴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고 아무튼 이재명 지사도 내일까지 이제 국토위 국감을 마무리 짓고 나면 지사직에서 좀 물러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뭐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제 국감을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그랬으니까 내일 이제 20일이면 이제 국토위 국감까지 마무리될 것이고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토위 그러니까 국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 당내에서 인정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낙연 이제 전 후보 이게 이제 이낙연 이제 전 대표의 이제 지지를 받아내는 거 하고 또 이를테면 경선 후유증 극복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서 또 지지를 받아내는 게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제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선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이제 관계를 좀 회복해서 원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전 단계로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화해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마무리로 이제 어떻게 진영을 단결시키는 요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서른 의원하고 포옹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가 싶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명락 회동도 미정인 상황이고 선대위원장 자리도 좀 꺼리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포옹 한번 했다고 하면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네. 서른 의원이 아주 많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강도 깊은 얘기를 많이 했기 경선 때문에. 과정 중에 꽤 강도가 셌었죠. 예. 이낙연 이른바 명락대전이라고 얘기될 정도니까 지금 어쨌든 대장동 이 사건의 수사 방향과 좀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네.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거나 지금 여론 뭐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야 간에 그리고 진영 간에도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떤 쪽으로 잡히냐에 따라서 그건 바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원팀이가 가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소가 될지 네. 아니면 더 갈라질지 그것도 아직은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례를 좀 놓고 봤을 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나중에 좀 후유증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발언에 대한 어떤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전 총장이 예비 후보가 이번엔 전두환 씨를 거론했는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일에게.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발언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예. 우선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뭘 잘했다는지가 좀 정확치 않다. 그러니까 정치의 요체라는 건 결국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법치를 유지하고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서 이제 나라를 끌고 가는 건 좋다고 볼 때
군사 쿠데타와 5.18 부분을 아직도 뭐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국민을 자극했던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서 과연 적합할지,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가 정말 걱정스럽고요. 네. 저는 아마도 그 발언의 요지는 결국 이제 사람을 잘 쓰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즉시 뭐 비판을 하셨던데, 지금 왕조 시대도 아니고 뭐 조직 관리 잘하고 사람 잘 쓰면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 끌고 가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저는 비판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동안에 계속 뭐 1인 1실언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계속 국민들의 이제 감정선을 자극하는 발언들 하시고, 또 캠프에서 대변인이 해명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누가 캠프에서 해명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을 전두환 씨를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로,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독재자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발언이니만큼 5.18 단체 역시 망언으로 규정을 하고 사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역시나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당내 주자 역시 거칠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이제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다 똑같이 이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반헌법적이고 이제 망친 얘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이 일단 보세요. 그 뭐 의미는 뭐 잘 맡김된다. 경제는 김재익, 당시 뭐 굉장히 평이 좋았던 사람이죠, 경제수석.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대통령 국방 안보도 알 필요가 없고, 경제도 알 필요가 없고, 국방 안보는 장군에게 맡김되고, 경제는 경제 전문가 맡김되고, 사심 없는, 아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심 없는 사람한테 맡기고. 대통령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자, 그럼 교수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강조하기 위했던 해명 자체도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문제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중요하면 그 권한 위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돼요. 보세요. 전두환이라는 분은, 전두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18과 쿠데타만 빼면, 그 5.18과 쿠데타 빼면 뭐가 정치냐고요. 이 자체가 정치지. 그러니까 5.18과 쿠데타를 빼면은 이 자체가 정치가 망가진 거예요. 정치가 없었던 것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유린하고 사살했잖아요. 근데 이걸 정치는 잘했다. 5.18 쿠데타와 12.12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 제가 흥분돼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제 정치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한 분이 지금 야당의 유력 주자냐고요. 제가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실언 논란과는 좀 결이 다르다. 실언 논란은 겨울 달리하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5.18 그 광주민주화운동을 얼마나 망언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 다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탄핵의 강도 건너고 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정당 지도가 높아진 겁니다. 정권교체론도 물론 있습니다만. 호남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뭐 계시겠죠.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다른 것과 달라서 최소한의 통계라든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봐라, 적어도 호남에서 6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나마 또 과학적으로. 그런 건 또 없이 주변에 몇 분들 얘기 듣고 호남 분들이 호남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전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정치의 기본은요, 국가의 정통성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는 국가의 정통성 유린한 사람이에요. 반헌법적인 발언이에요, 이 발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 보니 뭐 국민의힘 역시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그간의 5.18 운동 관련해서 또 막말에 대한 사과도 했었고, 또 소속 의원들이 호남 지역과 자매 이론도 맺고 호남에 공들여 오긴 했었거든요. 호남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거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가서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호남의 이제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아니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그 학교 다닐 대학 시절에 전두환을 사형 선고했다고 그러면서
그 호남에 가서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호남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5.18 묘역 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발언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쇼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좀 확실히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거투 때 5.18 빼고 정치는 잘했다 이 부분도 엄청난 논란거리고 호남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호남 분들이 꽤 있다. 이 발언도 또 이거 가지고도 그 엄청난 공격을 받을 사안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 해서 조직관리해서 군에서 조직관리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발언 한 단락에 여러 개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이런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본인이 200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3배 갔다가 거의 정치적으로 거의 뭐 사망 선고 받을 뻔했었지 않습니까? 단지 그때 2007년에 대선 젊은 주자로서 대선 출마하려고 가면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3배 가고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3배 한 거거든요. 근데 그 3배만으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3배에 대해서 사과하고 호남 갈 때마다 사과하고 자기 저서 낼 때마다 사과하고 모든 선거 나갈 때마다 그때 저랬던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사과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오거든요. 이 발언이 이게 그 한두 번 해명 갖고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요. 호남만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을. 아니 5.18 민주화운동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화도 있고 화려한 휴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 택시기사인가 택시운전자 아니 또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도대체가. 저는 그래서 역사의식이 왜곡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뒤틀린 역사의식이다 이거는. 이건 그냥 철학의 문제이고 역사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정통성, 정당성, 정치적인 거, 이 포리티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고요.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공과 과를 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과 과의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왜곡된 역사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반헌법, 반민주, 반역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도 지금 자막에 실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언 논란을 넘어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분석 또한 평소와 좀 다른 실언 논란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어떻습니까? 또 4연패의 주역들이란 말을 해서 또 홍준표 후보가 또 발끈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이제 논란이 이거는 뭐 당내 주자들 간의 이제 공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4연패 주역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 뭐 홍준표 지금 후보나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나 다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책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까지 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비판은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실언이라고 했던 뭐 정신머리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당 이렇게 되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저는 그건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근데 아까 그 5.18과 관련해서 뭐 그거 빼고는 정치 잘했다 이 표현하고는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연패 주역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정치한 분들이 뭘 잘했길래 지금 그 자기를 이제 뭐 정치 초년생으로 대하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면에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앞잡이가 돼서 그 4연패 할 때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고 응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자신이 들어가서 당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정신머리 얘기 나오고 당을 없애는 게 낫다가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발언이라는 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현재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동안 정체돼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현재 주자로 뛰는 사람들에게 당의 4연패의 주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언어 때문에 항상 싸움이 붙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하고는 달라요.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아니까 정치 공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발언도 이것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이런 분들이 듣기에는 당에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겸손하지 않은 거죠.
최소한도 자신이 몸을 낮추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동의를 구해 나가는 게 정치 행위인 거거든요. 네. 동의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거죠. 이게 자꾸만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저는 홍준표 후보로서는 과한 반응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선 일정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면서 발언 수위들도 좀 거세지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 발언은 어떻습니까? 당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부족한 점을 이제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또 정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또 했는데 이건 어떤 또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그렇죠.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다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법이 정한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나와서 그 진영을 넘어서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 후보로 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라고 이런 뭐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당이 거의 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수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당의 체력이 회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에 대해서 인정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층이 왜 윤석열 후보를 당연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결국 문재인 정부를 교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후보로 만든 거 그게 당원들의 마음이지 그 당원들의 마음을 모르면 오히려 그 후보들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떤 이런 비정상의 상황을 만든 정치인의 책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최종 선출에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 문항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후보들 간의 캠프 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 쟁점이 되는 사안은 그 문항을 양자 대결로 할지 사지선다형으로 할지 여부인데 일단 화면에는 가상의 어떤 예시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양자 가상 대결 방식 예시가 또 있고 사지선다형 방식 예시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면에 띄워주시고 캠프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좀 역선택 이런 것들 좀 감안한 걸까요? 왜 신경전이 있는 겁니까? 가상 대결이라는 거는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질문을 4번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다고 묻는 거니까 이건 역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권자가 누군가 하나 찍어대는데 만약 이른바 그 역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사람이 지금 역선택하는 다른 후보를 찍을 수가 없는 구조고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이 선호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윤석열 캠프와 원희룡 캠프에서는 양자 방식을 지금의 어떤 이 그렇죠. 화면 나오고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사지선다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할 후보가 누가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후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누가 좋다고 생각하냐. 이건 역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당신보다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높다라고 이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후보는 이쪽을 선호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지선다형. 근데 예.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이 각자 후보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할 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최종 결과는 어느 게 유리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무지의 장막이에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그게 지금 말하자면 그 정의론에서 나오는 그 이론인데 그럼 어쨌든 후보들은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도 그 경선 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그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매듭을 안 짓고 넘어갔던 거예요. 중도 하찮은 후보들의 무효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주당 말이죠. 근데 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당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애매하게 넘어왔어요. 지금 이제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고 네. 그야말로 이건 룰의 전쟁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직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지금 유승민 캠프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에 따르겠다,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 교수님, 지금 이제 11월 5일에 이제 한 명을 선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같은 어떤 세부 문항, 문구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룰 전쟁이 있는 건데, 네. 이게 그 경준위에서 선관위로 넘어갈 때 이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당내에서.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정리 두 가지가 이제 수정됐는데, 그때 이제 역투표 방지 조항을 가지고 홍준표 쪽하고 윤석열 측에서 세게 대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갈등을 수습했을 때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8명을 압축하는 조사는 원래 100%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거기에 당원조사 20%를 반영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 만약에 이제 한 명을 뽑는 이 마지막 최종 투표에 있어서는 경쟁력 조사를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투표 방지 조항을 넣자는 거를 이제 윤석열 쪽에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역투표 방지 조항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를 다 빼고 이런 것들은 안 하되 일반 국민 조사로 하되 경쟁력 조사를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좀 빠져나갈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의 결론을 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상 대결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거냐, 윤석열 후보를 찍을 거냐, 이재명 후보를 찍을 거냐, 원희룡 후보를 찍을 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는 이재명 후보에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여론조사라도.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4명의 후보를 사지선다로 집어넣게 되면 그 민주당 지지층이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게 가장 큰 차이는 이거에 따라서 퍼센트가 이제 가상 대결을 하게 되면 변별력이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 대결을 하면 거의 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금 앞서는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 거기서의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대신에 당원 투표 50% 부분이 아주 그 비중 있게 처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원 투표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공고히 갖고 있는 후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그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걸 강하게 주장할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그래서 당원 투표 유리한 지역이 이긴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관위에서 조정하는 것들이 간단치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에서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좀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 특히나 대선 후보의 어떤 안보인식, 또 역사인식, 사회인식에 대해서 좀 어느 하나 검증해서 빼놓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진술서에는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네. 이게 도뭉치입니다. 항의를 좀 했어요. 답변하시죠. 예. 저한테도 답변하기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지지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면허 취소 수준의 엄주운전, 검사 사치, 무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거부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이거 질문에 있던 겁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질문에 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장 물어본 거는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대답을 하고
7분 질의했으면 반이라도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런 법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 천화동인 관계자들 아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에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이 민간 몫에 해당되는 데서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힘 분들이십니다. 네. 자, 잠깐만요. 계속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방어는 하는 거는 기본이다라고 누구나 생각은 하실 거예요. 여기가 이재명 도지사 개인 홍보장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 시간 7분 하면 답변 8분 해요. 8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진 답변들을 오는 거 않고요. 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은 쟀습니다, 의원님.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제가 쟀고요. 당연히 야당 의원님.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물론 뭐 대장동 게이트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설계한 게 잠시만요.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말씀 계속하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본인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왜 의원 질의하는 가로막아요? 분노감을 자하고 좌절감을 갖게 했다면 결과론적으로 내 책임이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큰 정치인이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리인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만하세요. 국민을 대표하신다지만 이 일을 방해한 위원장님, 당사자이기도 하죠. 진행을 좀 바로 합시다. 아니, 좀 합시다 질의. 질의 능력은 그 중에서는 의원님 하시는 질의 잠깐 좀 합시다. 끊어주시고요. 아니 질의하시다가 답변하라.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야당의 여권 정치인 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당시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조 씨가 오늘 YTN에 제공한 녹취록은 모두 11페이지 분량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복원된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과의 두 차례 통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통화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에 자료들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또 남부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며 고발장 접수 경로를 설명합니다. 이 오후 4시 20분쯤 통화에서는 김 의원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며 차라리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예를 들면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김 의원은 해당 대화 취지를 묻는 YTN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주센터는 연구원은 물론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도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주차장에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이틀 앞두고 연구원들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겁니다. 연구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저희 발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미리 확진자를 찾으러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본 발사대는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 채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 아침 7시쯤 조립동을 나와 1시간 정도 이동한 뒤 제 뒤로 보이는 발사대에 우뚝 설 예정입니다. 발사대와 15km 떨어진 고흥군 전망대에도 일찌감치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발사가 대한민국 우주 독립시대로 이어지길 바라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21일 누리호 발사 사전 답사차 이렇게 왔습니다. 외국 기술이 아닌 국내 자체 개발로 이렇게 첫 발사인데 당연히 성공해야죠.
그렇죠. 국산 기술로 만든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 화이팅! 12년 동안 누리호 준비에 공든탑을 쌓아온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은 긴장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까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자신감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같은 그런 좀 마음가짐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각오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의 기분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독립의 성패를 두고 기대와 긴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로 우주센터의 초침은 카운트다운을 향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누리호는 내일 발사대로 향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주로 향할 누리호는 종합조립동안에서 계속 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완성된 형태로 1차 점검은 완료된 상태.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터에 눕혀진 채로 이송 태세를 갖췄습니다. 누리호는 내일 오전 7시 20분, 성인의 걸음걸이 정도의 느린 속도로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향합니다. 큰 구조물을 수평으로 방향으로 해서 이동하게 되면 실제 수직으로 발사할 때보다 훨씬 더 진동에 대한 요구 조건이 가혹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연구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1단의 75톤급 엔진 클러스터링입니다. 엔진 4개를 마치 한 개처럼 정교하게 제어해야 누리호가 지상에서 이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추력이 9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엔진 4개 가운데 한 개라도 점화가 되지 않으면 발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또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 분리도 관건입니다. 지난 2009년 나로호가 1차 발사에 실패한 것도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최종 점검을 거친 뒤 모레 역사적인 첫발에 나섭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증 뇌병변을 앓고 있는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 전동 휠체어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수동 휠체어의 차이점과 특징을 자세히 보기 위해 실물을 가져온 겁니다. 일선 법원으론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연 재판부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사용법과 무게, 가격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만약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또 간단한 앞에 버튼이 중증 뇌병변과 지체장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장애인에게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에 근거해 서울 강서구청에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엔 인지능력 검사 기준을 못 넘어서였는데 기준 점수를 넘겨왔더니 이번엔 정신과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라며 또 거절당했습니다. 안전이 우려되니 혼자서도 전동 휠체어를 잘 조작할 수 있는지 입증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 휠체어를 타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이미 받았고 관련법에서 요구한 기준도 충족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고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A씨 측은 왜 전동 휠체어가 필요한지, 강서구의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씨를 오랜 기간 봐온 보호시설 종사자는 전동 휠체어가 A씨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동 휠체어가 있어야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유리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애법 전문가이자 30여 년 휠체어를 이용해온 이재근 변호사도 A씨 측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위험할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서구청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반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 측은 휠체어가 장애인들에게 팔다리와 다름없지만 관련 법령이 미흡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서 휠체어를
그 자체를 교부받지 못하고 이제 급여 형식으로 200여만 원 상당을 현재 지금 교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3일로 잡혔는데 안전을 내세운 강서구청과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A씨 사이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씨가 미국의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비평가들이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과 모호한 메시지를 비판한다는 질문에 드라마를 다시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재 씨는 한국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친구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오징어 게임은 생존 게임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지는 않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성 20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가방에 휴대전화를 매달고 서울 용산구와 노원구 편의점과 백화점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용산구 대형 쇼핑몰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A씨를 특정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며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또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며 꽤 춥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5도에 머무는 등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며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추위 속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